7월 1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서울시가 오늘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오늘 공식 석상에서 다시 한번 통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피해 호소인의 고통을 위로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사망 경위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오늘 전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임박한 분위기인데 잠시 뒤에 최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 반장, 오랜만이에요. 네. 자, 오늘 현장 반장이 나왔으니까 현장에 갔다 왔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어디 다녀왔습니까? 자, 내일은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직장 내 문화가 얼만큼 달라졌을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많이 의식하는 법이죠. 자, 이따 자세히 얘기를 좀 해보고요. 자, 그나저나 내일 오후에 국회 개원식이 열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연설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보고 대회 후 첫 일정으로 그린 뉴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국회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판단에서 일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 일정을 바꿔서 국회 연설을 하는 거군요. 네. 아까 이제 강민석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제 저희가 고 반장이 좀 얘기를 했는데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걸음이 마냥 가벼울 수만은 없다. 아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래도 이제 국회가 좀 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피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이어가죠. 갑시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국민에게 송구하다, 피해 호소인의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는 오늘 회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 서울시의 조사도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최소한도 가릴 게 있고. 내부 상황은 혹시 자식 같으니라고. 네, 논란이 됐었죠. 처음 이 질문을 받고서는 격한 반응을 보였던 이해찬 대표. 이어서 당 대변인이 사과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또 불거진 의혹에도 침묵을 이어갔죠. 자, 그러다가 지난 13일 당 대변인을 통해 의혹에 대한 이 짤막한 입장 그리고 사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침묵, 대리사과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고 이틀 만에 이 대표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기강을 세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당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해당 여성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은 멈춰달라며 2차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지만 당이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공을 서울시로 넘겼습니다.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고인의 부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자, 조사단의 구성이나 운영 방식 등은 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여성단체, 민권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앞서 고소인은 이 성추행이 4년간 진행이 됐고 비서실 내부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묵살당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자, 이게 사실이라면 서울시 여성인권 담당관 또는 감사관실은 물론이고 이 시장의 젠더 정책 보좌를 위해 신설했던 젠더 특보 등 이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조사단이 운영이 되면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해드린 이 젠더 특보, 시장이 피소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직접 보고했다라는 의혹 제기됐는데요. 자, 젠더 특보는 고소인의 기자회견을 주최했던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JTBC, 저희 JTBC를 포함해서 여러 언론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가 된 건 8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자, 그러나 약 1시간 반 전쯤 이 젠더 특보가 시장 집무실로 가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 혹시 실수하신 것 있으신가라고 시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시장은 그게 무슨 소린가? 바빠서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밤 9시 반쯤 시장 공관에서 회의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고소와 관련된 논의는 아니었고 박 시장이 사라진 이튿날 9일 오전에서야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게 젠더 특보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이 젠더 특보는 박 전 시장이 고소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게 됐는지에 대한 열쇠를 풀어줄 수 있는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서울시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 대변인 역시 구체적인 말은 아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젠더 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젠더 특보께서 이거는 직접 말씀을 해야 될 부분이고. 자, 통합당 추모의 시간은 가고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강조하고 있죠.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거론하고 있지만 일단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자, 우선 행안입니다. 통합당 행안위원들은 이 경찰을 향해 고소사실 유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20일로 예정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한 이 진상을 규명하겠다. 서울시 정무라인 관계자 등 추가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선 이미 증인이나 참고인 신청이 이뤄졌다며 거부했는데요. 통합당은 향후 행안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라도 따져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법사위 역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임까지 논의됐다. 팩트입니다. 이 고소인과 고소 대리인이 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그런 고소 사실이 서울시에 알려졌고 관계자들과 대책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고소 사실의 유출입니다. 이런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처벌은 할 수 없다라는 공소권 없음, 이것과 별개로 실체적 진실은 규명이 돼야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고소인 측에서는요, 민주당과 서울시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피해 호소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자,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 줄인 표현이었겠죠. 자, 피해 호소인. 자,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일제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를 의식한 듯 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 언어의 퇴행이다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그동안 여권이 강조해온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 왜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통합당 역시 이는 박 전 시장에 대한 책임의식을 줄이려는 표현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혐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2차 피해, 2차 가해를 더 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해찬 통절한 사과 피해 호소인 위로 서울시 민관조사단 구성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과 메시지가 강훈식 대변인을 통해서 나왔죠.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통렬한 그런 표현도 들어갔고요. 이제 특히 이제 공식석상에서 이제 사과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본인이 직접 고개를 숙인 건 처음인 거죠? 네, 처음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표현을 3차례나 썼는데요. 네, 국민들과 피해자 그리고 이 대표의 표현대로라면 피해 호소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그래왔던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고인의 부재로 인해서 사실 당에서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건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잇따른 이 지자체장들의 이 성 관련 논란 등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대응이 부족했다,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제 제기하는 피해자들의 어떤 용감함이나 절박함은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우리들이 대응하는 모습은 굉장히 부족한 거죠. 사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국회의원들 모여서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한 강의나 토론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있었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로 당시 변호인 중 한 명이 바로 이 박 전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권 의원은 인터뷰 초반에 박원순 시장님까지라고 하니까 이걸 어찌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 약간 울먹이는 목소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냉정하고 정확하게 이 가정의 문제들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지금 이 여권에서는 이제 고소인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동안 처음 듣는 용어인 것 같은데, 그죠? 네.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 혹은 고소인이라는 그렇게 풀어서 쓴 적은 있지만, 그렇죠. 이게 하나의 개념화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좀 명명한 사례는 그렇죠? 좀 드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동안 여권에서 미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사실 관련 사건에서 민주당이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 이제 피해 호소인이 법률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자,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이틀 전 청와대가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으로 부탁한다는 메시지에서도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어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낸 성명에서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서울시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 서울시 대변인 서울시에 피해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이분이 말씀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현재로서는 어떤 여성 단체를 통해서 이것을 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접수가 되고 우리 내부 것도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이제 진행이 되긴 스타트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이를 두고 이 통합당은 그것이야말로 2차 가해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선 앞서 전해드린 이해찬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도 이 들끓는 여론에 못 견뎌서 영혼 없이 반성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대표가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한 것을 두고 말씀드린 것처럼 2차 가해적인 행동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도 이 민주당이 과거 안희정 사건이나 오거돈 사건 등 피해 여성을 피해자라고 해놓고 이번 이 박원순 사건은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피해자와 피해 호소자의 구분 기준이 뭐냐, 억울할 가능성이 남아 있느냐, 그 차이냐라고 되물어 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까도 이제 반장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해찬 대표가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당에서 조사하는 건 조금 어렵고 결국 이제 서울시에서 좀 이제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고 또 실제로 조금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차원의 그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진상규명 작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최수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할 방침인데 이제 여성단체, 인권 전문가 그리고 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울러 온 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제 있는데 이거를 막는 걸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에서 2차 가해를 한 사람이 확인이 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도 이제 말을 했습니다. 피해 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신상 공개 및 유포, 인신 공격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문 시행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입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잖아요. 고 반장. 예. 오늘 서울시가 이제 민관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키기로 한 데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따로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고요. 이 서울시의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차분히 조사 결과를 지켜볼 때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 핵심 관계자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2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청와대가 이미 밝혔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통합당은 이 서울시가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라고 한 데 대해서 서울시도 관련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가해를 한 정황이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진상조사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상 기밀 누설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측에서 누군가가 연락을 받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다. 자, 그러면서 이 경찰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만큼 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를 통해 성추행 사건의 진실과 공무상 비밀 누설 과정, 또 묵인이나 은폐를 공모한 흔적을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단 경찰은요, 박 전 시장이 숨진 사건, 그러니까 그 사망 사건 관련한 수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죠.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오늘 불러서 조사를 했다면서요? 네, 고 전 실장이 오늘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약 한 3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 전 실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이 취재진이 마지막으로 박 전 시장과 통화한 게 언제냐라고 물어보니까 약 1시 39분쯤이라고 답을 했고요.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경찰에 다 말을 했다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자, 고 전 실장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된 9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이 박 시장과 서울시장 본관에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정황상 박 전 시장이 관저를 나선 이후에 통화를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고 전 실장은 이 박 전 시장의 이 성추행 피소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요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고 전 실장을 포함해서 박 전 시장의 측근 인사들을 불러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신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휴대전화가 잠겨진 상태인데요. 이게 최신형 또 아이폰이라서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포렌식하는 작업은 경찰청 분석팀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어느 사건이었죠? 그 아이폰 그 휴대전화 푸는데 한 서너 달 걸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상당히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휴대전화에는 사망 행적은 물론이고요. 성추행 의혹까지도 풀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을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분명히 선을 걷어요. 그러니까 일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더라도
사망 경위 수사 쪽으로만 한정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더 할 얘기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다예요? 네, 변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네. 한정해서 하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좀 몇 마디 더 해주지 그랬어요. 예. 자, 그리고요. 끝으로 이제 현충원 안정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던 이제 고 백선엽 장군의 연결식이 오늘 거행이 됐죠. 예정대로 고 반장,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됐던 거죠? 제가 대답을 준비하고 신반장이 있습니다. 할래요? 네. 네, 고 백선엽 장군의 연결식이요. 오늘 아침 이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육군장으로 엄수가 됐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백 전 장군의 친일 행위를 이유로 해서 안장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결식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김육은 국간부실 1차장 등이 참석했고요. 정치권에선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조호영 원내대표, 또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민홍철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은 추도사를 통해 이 고인을 철통 같은 동맹의 창시자 중 한 분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한국전쟁 지상전투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유엔군 전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군을 이끌었다라고 추모를 했습니다. 네, 오늘 뭐 대전 현충원 들어가는 길에 약간의 또 소란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조금 전에 고 반장한테 물어보려 했더니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준비를 안 했는지. 고 반장 발제하러 나가야 돼가지고 그렇죠? 네,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막 속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 이제 신반장 발제 때 저희가 할 예정인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해서 그 채널A 전 이모 기자죠. 네. 전 기자죠. 기자에 대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실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과 또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뭐 일종의 갈등 구조, 물론 이제 추 장관은 갈등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하면서 얘기를 다뤘었는데 일단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이제 발동으로 인해서 지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담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개입하지 못하게 된 상황인데 수사팀에서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지금 24일인가요? 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잡혀 있죠. 그때 이제 한동훈 검사장 등등 좀 나올 예정인데 사전에 이미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네요. 당초 이 수사팀이 원래 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했다가 대검에서 막았죠. 네, 혐의가 네. 입증이 안 된다라고 이제 뭐 반대를 해서 청구를 못했었는데 네. 이제 수사 지휘를 오롯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하게 그렇죠. 됐으니까 이제 네. 곧바로 뭐 청구하려고 했던 거니까 당연히 네. 순차적으로 이제 뭐 한 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도 수사심의위원회 앞두고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는데 약간 또 패턴이 좀 비슷한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네. 네. 조금 자세한 얘기는 이따 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이어서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해찬 통렬한 사과에 통렬한 사과에 통합당 영혼 없는 반성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통절한 사과가 맞다고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일명 공수처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은 시행됐지만 정작 법을 집행할 공수처 설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죠. 여야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구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공수처를 포함한 국회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이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름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는 앞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자, 누가 고위공직자고 어디까지가 수사 대상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 뭐 장사 잘 됩니까? 예. 자, 한번 도와주이소. 예. 잘할게. 예. 후보님, 방금 고등법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수요일 아침 10시까지 증인으로 출두하셔야 합니다. 이봐, 재판사, 당신 무슨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당신 나한테 이래도 되는 사람이야? 응? 무슨 소리야? 최종 결정권자 당신이잖아. 뭐야? 문 열어. 문 열라고 야! 내가 누군지 몰라. 자, 누군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화 속 모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인데요. 이런저런 범죄에 연루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도 국회의원도 모두 고위공직자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전직 검사이고 현재는 국회의원 후보 출신인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까요?
자, 정답은 수사 대상입니다. 전직 검사라도 공직에 있던 중에 저지른 범죄는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다음 상황 보시죠. 여기 사장 어디 있어? 강 사장 데리고 와. 내 누군지 알아? 에? 내가 이 새끼야 너그 서장이라 임마. 실례지만 저희 서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에? 예.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라 임마. 어저께도 에? 같이 밥 먹고 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 나 이 개X야 마 다 했어. 자, 여기서 말하는 서장은 경찰서장이죠. 서장이랑 뭘 다 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하면 안 될 일을 저지른 것 아닐까요? 자, 어쨌든 만약에 경찰서장이 이 극 중에 최익현 씨와 범죄를 저지른 게 맞다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 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경찰서장은 일반적으로 총경급인데요. 공수처법에서는 경찰 공무원 중에 총경보다는 한 계급 높은 경무관급 이상을 고위공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경찰서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도경아, 깡패 죽일까? 대사장님, 네가 할래? 왜 하기 싫어? 자, 딱 봐도 범죄의 냄새가 납니다. 극중 가상의 도시 안남시의 시장을 맡고 있는 박성배 씨는 각종 나쁜 일은 다 하고 있는데요. 살인 교사는 물론이고 협박에 뇌물수수에 정말 나쁜 일은 다 하는 악덕 시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기초단체장은 고위공직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기초단체장의 범죄에 고위공직자도 연루돼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자, 어쨌든 지역단체장은요,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만 고위공직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죠. 이제 내 건 거의 다 넣었어. 나도 이거 마지막. 진작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아끼다 똥 됐네 그냥. 어머. 김치 맞은 거 어떡하니? 김치 같은 거 그냥 정으로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정 받지 마세요. 회원권은 새우젓 대가리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려주세요. 이거 골프 채널 챙기셨어요? 아 그 쓰던 걸 어떻게 돌려주냐? 지금 쓰던 게 문제가 아니고요. 빤스라도 하나 나오면 징역 가요. 무슨 빤스? 빠른 거. 자, 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역시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 역시 고위공직자 범죄에 들어갑니다. 자, 영화에 나온 사례들이 전부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법은 오늘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지만 정작 해당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출범이 여전히 강간무소식인 겁니다. 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절차도 내용도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저희들이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만들어진 공수처이니만큼 출범을 연기하는 것은 민의를 배신하는 일이며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네, 공수처장이 우선 임명돼야 공수처 조직이 꾸려질 텐데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 구성부터 이렇게 난항인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후보자 추천위원회조차 구성조차 방해한다면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관철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열린민주당은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통합당이 끝내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야 간에 국민을 위한 공수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여당의 의원들께서 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막상 그렇게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라기보다는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라라고 하는 어떠한 유인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개원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에 성공한 겁니다. 여러 차례 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늦었지만 오늘 국회 21대 국회 개원식과 7월 임시국회 연합 일정을 합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는 내일 개원식을 갖고 21대 국회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는 20일과 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갖고 2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국회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코로나19 상황 알아보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9명입니다. 오늘도 해외 유입이 더 많았는데요. 28명이고 지역 발생은 11명입니다. 지역 발생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6명, 경기 3명 등 수도권이 9명이고 광주와 대전에서 각각 1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2자리 숫자로 매일 발생하는 것도 그 확산 속도 둔화에 비해서는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도 2자리 숫자를 기록 중인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억제하고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도 들어가서 좀 더 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수처법 시행됐지만 공수처는 강간무소식. 어제 저희가 이제 정치부회의 끝내면서 이제 국회 협상이 진행 중인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뭔가 내일이죠. 16일에 국회 개원식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끝냈죠. 근데 다행히 저희가 마쳤습니다. 고반장 덕분이에요. 고반장이 취재를 아닙니다. 잘해서 어쨌든 그 약간 좀 신경이 쓰였는데 좀 정확히 맞췄고요. 국회 합의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저희 정치부회의 끝난 직후에 이제 여야 합의 내용이 발표가 됐죠, 최 반장. 고반장이 취재를 잘하는데 왜 저한테 물어보고? 아니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어린애처럼, 저도- 어린애처럼 반응하지 네, 마요. 저도 잘 알고 네. 있으니까 네, 제가 얘기를 알았어요. 할게요. 네. 칭찬이 고픈가 봐요. 칭찬이 고픈가 봅니다. 네, 요즘 칭찬을 좀 안 해주셔가지고. 어제 신 반장이 뭐 고 반장이 9년 전보다 더 나은 것 같다 그런 얘기해가지고 좀 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최 반장 아무튼, 해요. 네. 자, 합의 내용 좀 전해드리면요. 내일 오후에 이 본회의를 열어서 개원식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20일부터 21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 22일부터 24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각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근데 미안한데요. 이뤄질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뤄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내일 대통령 개원 연설은 하는 겁니다.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가올 일이니까 예정이 아니 더듬지 말고. 하지 않나요? 미안해요. 네. 예, 예. 네,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30일과 다음 달 4일에 이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 원내대표 간 합의안 발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여야는 16일 이 개원식에 앞서서 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이 국회 정보위원장을 선출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보위원장 누군지 아세요, 국장? 알죠. 아세요? 네, 알죠.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전해철 의원으로 맞습니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네. 역시. 알았습니다. 네, 계속 전해드리면 일단 이 국회 각 상임위별로 이 법안소위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이 복지, 행안, 문체위는 복수 법안소위 체제로 개편을 하고요. 복수의 법안소위를 이미 뒀던 기존 8개 상임위까지 해서 모두 11곳의 위원장을 교섭단체 양당이 두 당이 나눠서 맡기로 했습니다. 이 국방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1명인데 통합당에서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추천 인사는 오는 30일까지 이 양당이 1명씩 추천을 하기로 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2명 중 1명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통합당이 민주당의 동의하에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신 반장, 그 문재인 대통령 내일 개원 연설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연설 하는 거 확정됐습니다. 강민석 네.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입장을 밝혔고요. 자, 강 대변인은 이 문 대통령이 원래 이 내일 이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 이후 첫 일정으로 그린 뉴딜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개원을 축하하러 가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8일 만에 개원식인데다 1987년 이후 최장기간 지각 개원식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국회를 향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다라고 했고요. 이 개원식이 계속 늦춰지면서 문 대통령이 현재 개원 연설문을 9번째 고쳐 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9번째 고쳤으니까 이제 뉴딜 얘기가 조금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일단 네. 그 사이에 추가로 나온 네. 발표가 일단 그렇죠? 한국판 뉴딜이 네. 있으니까 그 네. 내용을 덧붙일 걸로 보입니다. 네, 내일 저희가 또 자세히 다뤄야죠. 예. 고 반장이. 아, 제가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해볼게요. 내일 정보위원장이 선임이 되면요,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제 정해질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이인영 후보자, 뭐 또 이제 국정원장 이제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이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야당 쪽에서 아들 관련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 후보자 측이 관련 해명을 내놨다면서요. 네, 통일부가 오늘 이인영 장관 후보자의 아들의 이제 스위스 유학 학비를 공개하면서 이제 이른바 호화 유학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여상길 통일부 대변인은요, 이제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후보자의 자녀가 스위스 학교를 다니면서 연 2만 5천 달러를 지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상기 대변인은 이제 후보자의 자녀는 학위 교환 협약에 따라서 1년간 해당 학교에 다녔고 이제 2학기 동안 지출한 학비는 당시 한화로 약 1,200만 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한 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통합당 김기현 의원 측은 학비뿐만이 아니라 전체 체류비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이인영 후보자 아들 관련 의혹을 일각에서 제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적극 해명을 했습니다. 일부 매체가 이인영 후보자의 아들이 척추 관절 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지인과 카트 레이싱을 하고 또 맥주병이 담긴 상자를 나르는 영상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자, 파주의 스피드파크의 카트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면허 없이 탑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이싱 경기에 출전하거나 카트 레이싱 홍보 영상을 찍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저희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의원 불패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번 청문회는 상당히 뜨거울 것 같다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상황을 짚어볼게요. 최 반장, 최소연 반장. 네. 오늘도 해외 유입 확진 환자가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 확진자가 39명으로 지금 이틀째 3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 중에서 지역 발생의 확진은 좀 감소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어제보다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지역 발생 11명의 경우 시도별로 나누어 보면요. 서울이 6명, 경기 3명, 이렇게 수도권이 9명이었는데 광주와 대전에서 각각 1명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산발적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서울 관악구의 한 사무실에서는 지난 12일에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이제 어제 낮까지 8명이 확진이 됐고요. 강남구의 한 빌딩과 이동통신 대리점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각각 8명과 5명이 나왔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그동안 집단 감염이 좀 사태로 커졌던 이 광주 방문 판매 관련 분석 결과를 함께 발표했는데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밀접하고 빈번한 소규모 모임 그리고 제품 체험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긴 점 등이 위험 행동으로 파악됐고 추가로 종교시설을 통한 2차 전파가 이루어지고 이후 직장, 노인요양시설, 실내 집단 운동시설, 학원, 각종 대리점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또는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 밀폐된 환경에서 제품 체험을 위해서 장시간 체류하거나 또 이 제품 체험과 이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빈번한 소규모 모임이 실시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 최 반장, 그 미국 모더나의 백신 임상 실험에서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뭐 모더나가 뭐더냐 뭐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국장님 설명을 잘 안 해주셨는데 이 모더나가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이제 네, 미국 제약회사, 네. 제약회사 모더나라는 회사입니다. 네. 네, 뭐더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자, 이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이 초기 임상 시험에서 이 대상자 전원의 항체 형성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모더나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오는 27일부터 한 3만 명을 대상으로 이 마지막 단계인 3상 임상 시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의학 저널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공개가 된 이 모더나의 초기 임상 시험 결과에 따르면 이 지원자 45명 모두 항체가 형성이 됐고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더 큰 규모로 시행되는 이번 3상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 백신이 코로나19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지
올 연말까지 해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내일도 이제 국회 상황이 많네요. 내일 이제 국회 개원식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있고 또 이제 정보위원장 차츰 이제 또 뽑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내일 국회 상황도 저희가 자세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수처법 시행됐지만 공수처는 감감무소식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최수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내일 결정됩니다. 2심에서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상황인데요. 과연 내일 선고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수연 반장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의 한 장면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저마다 운명의 날을 앞두고 비장하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영화와 상황은 좀 다르지만요. 이렇게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일 운명의 날을 맞게 됩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최종 선고를 내리는데요. 과연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박탈당할 것인가, 내일 오후 2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시간쯤 후에 결정됩니다. 아무래도 최근 여러 악재가 겹친 여권에서는 하필 이 시기에 선고일이 잡혔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과 걱정이 나오고 있고요. 여야 모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기다려 봐야죠. 저희들이 예상할 수는 없고요. 예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자체도 또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도지사의 자리를 단순하게 당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저희의 바람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내일 결과 상당히 중요한데요. 결과에 따라서 정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원심 확정, 그러니까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지사직 상실은 물론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됩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지사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죠. 돈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30억이 넘는 선거 보전 비용도 반납해야 합니다. 여기에 부산과 서울에 이어서 3개 단체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파기환송, 그러니까 무죄 취지가 나온다면 이 지사 이를 발판으로 대선가도 그대로 직진할 듯합니다. 최근 각종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조사에서 이낙연 후보를 바짝 따라붙고 있었는데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사가 이런 운명을 기다리게 된 건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잠깐 2018년으로 올라가 볼까요?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인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입원시킨 게 아니라도 관여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1심에선 무죄였지만 2심에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내일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하는데 대법관 13명 중에 7명 이상이 동의한다. 그렇게 동의한 다수의 의견이 결정됩니다. 단 한 명의 선택 차이로도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일 선고는 TV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 시간쯤 많이들 유튜브나 TV를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전 국민이 생생하게 보는 가운데 운명이 결정나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 이런 생중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근혜, 상고인 검사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자 역사상 2번째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생중계 결정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참 이걸 왜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 지사는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시도지사의 직무수행 평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 지사가 잘한다. 긍정평가 지지율이 71.2%입니다. 첫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취임 첫 달에는 29.2%로 전국 꼴찌였습니다. 2년 만에 1위로 올라간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 시설을 대거 공개하고 선제 조치를 잘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교회 집회 금지를 명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기도 내 신도 명단 제공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혐의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내일 선고, 정치권도 긴장 상태고 대법원의 고심도 깊을 것 같습니다. 탈당하겠다, 지지를 철회하겠다. 정의당이 때 아닌 탈당 러시를 맡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탈당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반대로 샵 탈당 거부 운동도 맞붙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앞서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의 조문을 거부하면서 한 차례 탈당 사태가 있었는데요. 어제 심상정 대표가 일단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분들과 시민의 추모의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과라는 표현은 꼭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가 나서서 두 의원의 의견을 억압하는 식으로 사과를 하느냐, 또 이런 반발이 이어졌어요. 당내에선 정의당의 정체성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보 가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원 게시판을 들어가 봤는데 이번에는 유 의원에 대한 당원 소환 요구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원 소환은 당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 당사자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또 출당까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글을 보면 한 당원이 이제 올린 건데 당원들이 갈라지고 있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건 류호정 의원이다. 원내 활동을 수행할 자질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반면에 약자편에 선 게 무슨 죄냐, 이게 왜 소환이냐 이렇게 반박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의 페이스북 댓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치열한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소신 발언을 응원한다 이런 응원 발언부터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런 반대 발언, 또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정의당은 소속 의원이 6명인 군소정당인데 그 안에서도 목소리가 나뉘면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당원 탈당이라는 악재를 만난 정의당. 정체성 논란까지 불거진 위기인데 앞으로 풀어갈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일 이재명 운명 결정의 여권 긴장. 판결은 전국민 앞 TV 생중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 오후 2시로 잡혀 있으니까요. 정치부회의에서 아마 자세히 그 내용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미리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고 반장, 일단 쟁점이 되는 혐의를 좀 짚어볼까요? 네, 이재명 지사는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요. 네. 먼저 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에 이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었고,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됐던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과 관련된 이 답변이 문제가 돼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지사는 1심과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무죄, 2심은 벌금 300만 원,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내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서 확정을 하느냐, 아니면 잘못됐으니 다시 해라라고 파기환송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다만 혐의 자체가 사실을 왜곡하는 수준으로 말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 다들 좀 예측이 어렵다라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까 앞서 저희가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얘기도 했지만, 그리고 아까 최 반장도 발제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권에서는 야, 좀 하필 이럴 때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예민한 시기니까요.
지금 여권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치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최 반장? 네, 아무래도 내일 결과가 이 지사의 명언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다가올 재보궐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다들 발언은 좀 조심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송기현 의원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고 예상한다는 말 자체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단지 재법원에서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도 상당히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네, 양쪽 다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군요. 이번에 판결이 이제 생중계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생중계가 이번이 두 번째라는 거죠, 최 반장? 네, 첫 번째는 아시죠? 최 반장, 네. 최 반장은 우리 팀의 기둥이에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네. 알았어요? 첫 번째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선고였잖아요. 네. 자, 대법원 이 변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 재판장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 매체를 통해 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중계 여부는 재판장의 권한이라는 건데요. 자, 전원합의체의 경우에는 그 권한 당연히 대법원장한테 재량권을 가지고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제가 전해드린 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자 두 번째인 거고요. 대법원은 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생중계 결정을 하는데 엄중한 사안 이것도 관심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향후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 선고 때도 누군가가 중계 신청을 하고 재판장이 좀 인정을 하면 또 생중계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자 정의당 얘기를 해볼게요. 고 반장. 어제 심상정 대표가 사과를 했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죠? 자, 일단 어제 이 심상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류호정, 장혜영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분들과 시민들의 추모의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류호정, 장혜영 이 두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에 SNS에 공개적으로 조문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동시에 이 고소인에 대한 이 연대를 표한 바 있는데요. 자, 여기에 반발한 일부 당원들이 연달아 탈당을 한 겁니다. 심상정 대표가 아마도 이 탈당 사태 수습 차원에서 사과에 나섰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탈당 규모가 이제 수백 명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1,000명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정확한 탈당 규모가 나온 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번 사태로 탈당 규모를 최소 수백 명, 많게는 1,000명 이상도 보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탈당에 반대하는 해시태그 탈당 반대 운동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당원들이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서 정확히 어느 쪽이 더 많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요. 당원 게시판에 당원 소환 요구가 올라왔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자, 당원 소환은요. 이 선출직 공직자가 당의 강령이나 당원, 당규를 위반해서 소위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에 당사자를 소환해 사퇴를 권고할 수 있는 거고 만약 사퇴 불응 시에 출당 조치할 수 있는 강한 조치입니다. 이게 정의당 당원 당규에 있다는 거고요. 자, 정의당 당원 게시판에는 가장 먼저 이 공개적으로 이 조문 거부를 밝혔던 류호정 의원에 대한 당원 소환 요구가 올라왔고요. 또 자신을 성남시 위원회 이 소속이라고 밝힌 한 당원이 남긴 글인데, 자, 류 의원은 당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원내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겼다. 서명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자, 결국 류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좀 동참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소환까지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당원 소환이 되려면 요건이 필요한 거잖아요, 재 반장.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 당원 소환이 발의되기 위해서는요, 당권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명이 채워져야 합니다. 정의당 당규에 따르면 정의당 당원, 그러니까 최소 3,0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셈입니다. 당원 소환 요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시선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류 의원의 행동이 사실 당원 당규 위반 사례는 아니어서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까지 당에서 내홍이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최 반장이 얘기하니까 이제 헷갈려요. 이쪽 최 반장, 저쪽 최 반장, 최종혁 반장. 네, 이름을 불러주시면. 네, 정의당,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이름 다 부를 수는 없어요. 네. 정의당에서 오늘 박원순 전 서울시장 건 관련해서요. 국정조사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정의당 여성본부의 입장인데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에 관련된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사건 개입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자, 각 정당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이 정치인의 필수적인 사안으로 당내 규정을 개정하고 또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 이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경찰 차원의 입장을 발표하라 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 선고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내일 자세하게 속보로 전할 예정이니까요. 내일 정치부회의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운명 결정에 여권 긴장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토부와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공급 확대 방안을 범정부 TF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여기엔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처 간의 입장 차이가 있고 그동안 해제 불가 입장을 밝혀온 서울시의 분위기 역시 변수로 작용하고 있죠. 관련한 내용을 신혜원 반장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네, 요새 금보다 귀하다라는 그것, 바로 전세 매물입니다. 이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하죠. 그나마 나와 있는 물건은 말 그대로 억소리가 나게 올랐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전세값은 6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지난 4주간 0.84%나 뛰었습니다. 전세가 귀해. 최근에 한 5천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월세도 없고 전세도 없고 보여드릴 게 없어, 물건 자체가. 더 가물었고요.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정부가 강도 높은 세제 대책을 발표하자 일단 킵하고 추이를 보거나 아예 높아진 세금만큼 전세값을 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거기다 임대차 3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대혼란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이 세입자는 최장 무기한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고 직전 임대료의 5%를 넘는 임대료 인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앞서서 전세값을 올리거나 반전세 또는 월세로 바꾸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겁니다. 세입자 내보내는데 막 투자장을 하더라고요. 후한데요. 전세는 1억이던데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거기 들어가 살아야 돼요. 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10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토교토위원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 주무부처 수장이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여서 첫 국토부 국토위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결국 보완책의 초점은 공급 확대로 귀결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 충분한 물량이 예정되어야 있다는 점을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하여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자, 이어 민주당의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여론이라면서 710 대책에 빠진 구체적인 공급 확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값 안정화의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도권과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인식을 심어드림으로써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를 철저하게 해소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김현미 장관의 생각은 물량은 충분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과거 청와대 유튜브에 실린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편을 보면 공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고요. 네, 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불과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서울 주택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많은 물량을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급 부족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에게 돌린 겁니다. 자, 이를 두고 참여정부 청와대 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욕망을 가지고 자기 이기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임대사업자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이들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보상 구조를 디자인하는 게 저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권 출신 교수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게는 이게 부르주아 학문이거든요. 정책학에 대한 기본 이해가 좀 떨어진다라는 게 제가 말하는 전문성 부족이고요.
자, 오늘 당정 협의에서는요, 김현미 장관의 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수요 부문 규제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또 향후 주택 공급 확대 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2만 호를 포함하여 총 77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 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은 공급 대책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그린벨트 문제도 이 TF에서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1차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필요할 경우 서울 내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국토부에서 엇박을 냈습니다. 박선호 1차관은 집을 짓겠다는 용도의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착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서울의 공급을 늘려서 집값 안정화를 꾀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땅이 충분히 있느냐. 어때요, 차관님? 서울시 그린벨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서울특별시 쪽과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목적도 있지만 도시가 무분별하게 계속 외연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는 제도고. 네, 아직 초기 논의 단계라서 다양한 입장이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가뜩이나 복잡한 대책이 쏟아지는데 부처 간에 조율이 안 되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는 강남 보금자리 지구 인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총 149.13제곱킬로미터로 강남권에서는 서초구가 가장 넓고요. 이어서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 순입니다. 강북 지역에도 있지만 대부분 산이라서 택지 개발이 어렵다고 합니다. 2018년 김현미 장관이 그린벨트 집권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발굴이라도 하라라고 주문한 만큼 정부가 내릴 결론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정, 주택 공급 확대, 범정부 TF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입니다. 네, 자, 그린벨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 정부 여당이 오늘 만났죠.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검토 대상을 넣기로 한 거죠. 네, 앞서 보신 대로는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또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 등이 참석한 부동산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실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자, 이 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홍천 민주당 국토위 간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저번에 이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어디 하겠다,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일 공급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짧게는 7, 8년, 길게는 10년 있다 공급이 되는 건데 이런 범정부적인 TF를 만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서울시 안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또 그러면 용적률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회의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혁신 도시 등 잘된 것은 내실화하고 정부 기관과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국토부 사이에요. 약간 좀 톤 차이가 발견됐다면서요? 네,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한 방송에서 주택 공급의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 서울시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채 하루도 안 된 시간에 국토부와 기재부의 각각 다른 입장이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약간 복잡한 게 지금 박선호 1차관이 그 범정부 TF 실무기획단 단장이잖아요. 근데 그 실무기획단 회의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확대 TF 실무기획단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이제 7.10 대책에서 제시했던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급 대책 관련은 이제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단계다.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엇갈리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입장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래도. 네, 일단 뭐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뭐 기재부나 국토부 양쪽 다 뭐 검토가 좀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서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난 것으로 만났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두 장관이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문제 그리고 군 유휴지 등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남태령이죠. 남태령이랑 동작구 수방사 일부 군시설에 공공주택을 짓기로 한 상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기재부가 지난달 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회의를 열고 위례 그리고 서울 남태령, 이 동작구의 수방사 일부 군시설을 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1,300호 상당의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국방부가 군사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입니다만은 만약 서울 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은 서울 강남의 보금자리 그 지구 근처 땅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네, 이 서울의 개발 제한 구역 면적이요. 현재 한 15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가 23.8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고요. 나머지가 뭐 강동구, 강남구, 뭐 송파구 이런 순입니다. 사실 뭐 노원구와 은평구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서도 보이겠지만 뭐 은평구, 뭐 강북구, 서울 북쪽에 그린벨트가 많긴 하지만 자,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으로, 녹색으로 표현된 지역입니다. 이 산으로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주택 개발이 좀 어렵고요. 자, 이 때문에 뭐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 내곡동, 뭐 강남구 세곡동, 뭐 수서역 인근 등지로 이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들이 이 추가 택지 후보로 거론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뭐 최대한 택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한 10,000가구 이상 공급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박영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이제 3주택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박영선 장관이 집을 팔겠다는 의사를 오늘 밝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박영선 장관이 오늘 대한민국 동행세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 짧게만 좀 합시다. 네. 간단히 물어보셔놓고. 네. 자, 아무튼 강기영 씨가 강기영 반장 기다리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이 서울 서대문에 단독 주택이 있고요. 이 또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일본 도쿄 아파트 이렇게 세 채였는데 지금 이 종로 오피스텔에는 이 시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일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 변호사인 배우자가 사용하는 곳이라고 했었는데 이 박영선 장관은 집을 팔아야겠다고 하자 이 시어머니가 이사를 가야 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죄송스러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종로구 오피스텔을 뭐 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구체적인 매각 방법이나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정 주택공급 TF에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오늘은 퇴근길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앞에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과연 그동안 얼마나 변했을까요? 직장 내 문화는 조금 달라졌을까요? 시민들을 만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끔 받을 때는 있거든요. 좀 많이 이렇게 조심들 하는 것 같아요.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보다는. 이제 성희롱 관련된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 말을 꺼낸 이후에 오히려 제가 더 불리한 입장, 그러니까 회사에서 여러 가지로 부당한 업무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신고 단체가 생긴 걸 알게 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도움을 요청을 해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직접적으로는 도움을 받았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의외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자체를 모른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아니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장 내에서 많이 보죠. 이게 아래 직원들한테 조금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한다거나. 국회의원 토론회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그들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감사팀의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인 저가 아닌데 죄인 취급하듯이 저를 많이 다그치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쫓아다니고 전화해서 막말하고 저는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근로감독관에 제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증거를 다 보내드렸었는데 4대 보험이 안 된 직원은 괴롭힘 적용하면 안 될 수 있다. 또한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괴롭힘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봤는데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협박성 발언과 회사의 부당 조치뿐이었다는 그들의 외침. 법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불이익이 두려워 참는 이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일단 회사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회사에 신고하면 사실은 부장님을 보호하지 뭐 대리를 보호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랬을 때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노동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법 제정비에 나섰습니다.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옥주 의원을 만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피해나 신고한 사람들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라든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신고나 진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 좀 더 체계할 필요가 있고요. 가해자라든지 아니면 예방 조치를 좀 하지 않은 우리 사업주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제3자와 같은 직장 밖에 있는 그런 가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기준법이 꼭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선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강력한 처벌 조항을 비롯해 노동청 직접 신고 등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법안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을 맞는 날이죠. 뭐 힘든 건 없죠. 아까 말 잘라서 미안해요. 자, 고반장 아까 미안해요. 자, 그 강 반장이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법의 취지는 좋지만 아직도 좀 법 곳곳에 이제 구멍이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단체 설문조사에서도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경우는 단 3%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사용자,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사내에 신고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2차적으로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감독관 역시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합의를 종용해 2차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고용노동부 통계를 봐도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관련 사건 가운데 단순 종결 처리된 사건이 8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갑질에 2번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 노동계가요. 법 보완을 요구하는 시위를 곳곳에서 열었는데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간호사 관련 단체부터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업주의 사과와 제대로 된 시정 조치가 가능한 법 개정을 요구했는데요. 사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각지대도 많아서요.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 폭행도 갑질이라고 부르지만 입주민은 법적으로 고용주나 동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안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예방교육 지원은 물론 사업장의 자율 개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 반장 오늘 고생 많았어요. 다음 현장 또 기대해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부모 찬스, 학사비리 대거 적발입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인데요. 연세대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최고 학점을 주거나 동료 교수의 자녀를 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문 사립대 일이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함께 발표된 홍익대에선 편법으로 적립금을 쌓은 사실도 드러났죠. 교육부가 계속해서 주요 사립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씁쓸한 비리가 튀어나올진 모르겠지만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불편한 진실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신 반장 어서 오십시오. 같이 가시죠. 최 반장한테 우리 잘해줍시다. 그죠?
기둥은 저 관장이 너무 일을 잘해요. 기둥 전대. 저요? 아, 기둥은 여기고 성격이 좋잖아요, 저 관장이. 네. 저보다 키가 커요, 전 반장이. 그래요? 합니다. 네.